21대 국회 정의당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준 시스템이 선거입니다. 민의를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법은 끊임없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정당들이 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확보하도록 개정된 연동형 비례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가장 열심히 주장한 당 정의당이었지만 이러한 선거 제도를 공약으로 약속을 했던 사람 대선 때의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은 그 박힌 선거 제도의 첫 실험장에서부터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죠.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거대 정당에게 불리하고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그 제도를 국회가 합의했다는 것,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보다 민주적 방향으로 가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지만 법을 통과시킨 후 이 두 양대 정당은 차를 후진시켜서 바로 뭉개버렸습니다. 선거의 핵심 주체인 정당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축제를 연기하기 위해서 선거판을 펼치는데 거기에 초대된 시민들은 그저 무력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여야 거대 정당 모두가 나쁜 놈들이 된 마당에 시민들한테는 뭐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죠. 원칙과 정의를 따질 그런 에너지도 여력도 남지 않았고요.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부당함을 알리고 저항했지만 선관위도 헌재도 이들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협잡에 나서지 않은 정당을 찍는 걸로 우리는 이 행위를 심판할 수 있죠. 진보 성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정의당에게 투표하기를 망설입니다. 바로 여기에 21대 총선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명실공히 대표적 원내 진보 정당인 정의당, 적어도 지난 1년 동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올인을 했죠. 제도만 바뀌면 정의당이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그들이 대변해야 할 계층이 누구고 싸워서 얻어야 할 의제가 뭔지 좀 잊은 듯했어요. 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국회에 진출했을 때도 처음 도입된 비례대표제가 질의대가 되었죠. 달라진 제도가 최초 진보 정당 국회 진입을 가능케 했던 그 역사를 이번엔 원내 교섭단체 구성으로 도약시키는 것, 결코 불가능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당 사이에 명료한 차이점이 있었죠. 민주노동당이 당시 내세운 무상의료, 무상교육 슬로건은 지금까지도 금방 머리에 떠오를 만큼 강렬하게 당의 색깔을 드러냈고, 노동자 서민 정당이라는 계급성, 그것은 하늘의 별처럼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표가 13%. 금속노조 대표 주자로 선발된 심상정은 비례 1번으로, 노회찬 10번으로 당선됐습니다. 아름답고도 절묘한 사건이었죠. 민주노동당은 원외의 진보 진영이 손잡고 있는 단 하나의 교두보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거대한 소수는 그렇게 해서 가능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했던 의제들 다수가 오늘날 대부분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진보적 의제를 발굴해서 세상에 던지고 그것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게 진보정당의 목표입니다. 권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민주노동당은 성공적인 진보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은 아무리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그들에게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왜 그들을 찍어야 하는지를 열심히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엇으로 진보고 어떤 계층의 절박함을 대변할 건지 가끔 심상정의 화려한 언변으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왼쪽에서 그들이 견인한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 틈틈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적나라하게 민주당이 이중되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됐죠. 대한민국을 홍해처럼 가르던 조국 사태에서 정의당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낼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조국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한계를 확인시켰죠. 비례 1번, 2번을 모두 청년에게 할당한 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청년층은 정의당의 핵심 타겟이었지만 치열한 이 전쟁에서 치어온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가치가 경쟁에서
공정임을 모르지 않을 정의당은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숱한 위조로 자녀들의 불법적인 대학 진학을 지휘한 조국 부부를 감싸 안은 그 사실은 정의당을 지지해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심었습니다. 정의당에게 정의가 없다는 것. 젊음과 여성이 왜 인생 전체를 당에 갈아 넣으며 그것을 만들고 성장시켜온 열정과 검증된 실력을 압도하는 절대적 가치인지 정의당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계급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당이 그들이 설정한 가치와 의지를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나선 두 사람의 신진 주제를 대중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비례 후보들끼리 갖는 총선 토론회에는 다시 한번 당의 대표 정책동이자 비례에서 완전히 버려진 아재들을 내보냈습니다. 이건 명백히 정의롭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대중적 화제를 얻기 위해서 칙칙한 아저씨들의 정당이란 색깔을 버리고 발랄한 언니들의 정당으로 채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태도였습니다. 하나의 식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이전에 식당의 기본 덕목인 맛을 확보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의 정당이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의 이해를 어떤 의지를 통해 대변하는지를 설득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화려한 마케팅 그 다음이죠. 그러나 지난 4년 동안의 정의당 후주에 몰두한 나머지 전자라는 기본을 망각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 1번 심상정과 2020년 정의당 비례 1번 유호정 사이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득한 간극이 있습니다. 심상정은 당시 여성인 동시에 금속노조 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노조 지도자였고, 류호정은 게이머, BJ로 활동하던 게임업계 해고 노동자이며 노조 활동을 경험한 젊은 여성입니다. 결정적으로 남자친구를 통한 대리게임을 통해 자신의 게이머로서의 등급을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과 정의를 자산으로 삼는 정의당 이미지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류호정의 대리게임 경력과 신장식의 4번에 걸친 무면허 운전 경력이 도마 위에 오르자 당은 신장식을 자진 사퇴시키고 류호정은 끌어안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의당의 문제는 한층 더 명료해졌습니다. 문제는 류호정이 아니라 심상정이 된 겁니다. 류호정을 끌어안고 가기로 한 결정 분명히 당대표 혼자서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논의와 표결과 합의라는 형식 거쳤겠지만 노회찬 사후 원톱이 된 심상정의 의중은 그 사람의 눈빛 하나로 사실은 당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 권력자가 합리적 방식으로 사고해주는 것만이 당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된다면 이건 당이 위험한 상태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대중의 요구도 당이 지표로 삼는 신념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은 당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지만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하게 된 시점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대선이 있었고요. 민주노동당 대선 주자 원영길은 3%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13%의 총선 지지율로 시작한 원내정당 민주노동당이 4년 만에 받아들이기엔 매우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권영길이라고 하는 대선 주자 자체가 주는 모순이었죠. 원내 진출한 민주노동당의 투톱, 진보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두 명의 눈부신 스타는 노회찬과 심상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는 게 순리였죠. 권영길은 민주노동당을 탄생시킨 진보의 큰 어른이었지만 원내 진출 이후에 한 명의 의원으로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중의 기대를 참혹하게 저버렸던 이 당내 경선 결과는 대중을 당혹시키고 결국 그들의 외면을 당했습니다. 당내 경선의 모순적 결과가 선거로 모아져야 할 당내 모든 에너지를 분산시켰고 결과는 분당이었습니다. 당시 실패 원인이 근본적으로 계파 갈등에 있었다면 오늘 정의당이 빚은 패착은 손댈 수 없을 만큼 강해진 당대표의 절대 권력, 그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식적인 그들의 이중대와 함께 180석을 얻었고 박근혜의 퇴각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할 적폐정당 미통당은 103석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비공식적인 이중대 도움 따위 전혀 필요 없어졌죠.
20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인 6석을 지켰고 당 전체로 보면 9.7%를 얻으면서 지난 선거보다 2%더 나아간 정의당의 결과를 모두가 참패로 받아들이는 것은 줄어든 미통당의 의석, 공중분해된 국민의당의 자리가 정의당에게로 전혀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통당, 미한당이 얻은 103석을 두고 많은 이들은 폭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0대 122석에서 19석을 잃어서 103석으로 내려앉은 것, 그거 분명 패배죠. 그러나 죽은 박정희와 폐위된 박근혜 요원으로 지탱되는 구닥다리 정당,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 황교안을 원톱으로 삼고 참신한 인재도 없고 솔깃한 세대교체도 없었고 단단한 정책도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망원 퍼레이드만 일삼아왔던 그들이 100석이나 넘는 표를 아직도 끌어모은다는 건 그들이 다 못해도 한 가지 기본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 그게 그들이 한 유일한 일이었고 그걸 해온 유일한 정당은 사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60대 이상들만이 표를 줬냐? 아니죠. 20대들도 못지않게 그들에게 표를 준 세력입니다. 비례 선거에서는 오히려 시민당을 이겼습니다. 정의당은 끝끝내 여당의 견제 세력으로서 기능할 거라는 포부를 드러내지 않았고 또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호조권 속에서도 그들이 놓친 표를 흡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의당은 미통당이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정당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아는 거죠. 그걸 대중에게 강의시키려 애썼지만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한 새로운 집권 세력이 지난 3년간 지어온 많은 악행들을 지목하는 역할을 유기해왔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조국이 감찰무마했던 전 부산 부시장 유재수 뇌물로 5년 구형받았고요.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사임했죠. 같은 날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체포됐습니다. 수조 원대 금융사기의 비호 세력이 청와대 쪽에 있다. 이렇게 지목받으면서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됐고 이제 진실의 뚜껑이 열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추행, 뇌물수수, 감찰무마, 금융범죄 비호, 수구 세력들이 단골 제목 맞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소위 진보진영이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불러왔던 집권 세력이 줄줄이 달고 나왔습니다. 오늘날 수구 세력의 대표 진영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들의 제목은 당연히 선거 직후에 만들어지지 않았죠.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왔고 선거 직후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앞으로 2년 동안 더 많이 터져나오겠죠. 매섭게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면. 진보정당이기보다 이제 대중정당으로 올라서고 싶었던 정의당의 플랜. 그들 스스로가 만든 복잡한 계산 속에서 스텝이 꼬이며 좌절됐습니다. 이번에 원내에 새롭게 진출한 5명의 비례의원, 그중에 그나마 정치 경험 가진 분 2명뿐이고요. 숫자는 6명으로 갔지만 체력은 20대보다 좀 더 약해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간판으로 내세운 1번, 2번 신인들, 그분들의 역량 아직은 완벽한 미지수죠. 정의당의 살길, 2년 후 대선, 4년 후 또 다른 총선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찍어주고 싶은 그런 정당이 되는 길은 그들이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대상이 현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 명백한 사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도시 울산에서의 패배, 노동자라고 하는 정의당의 본류가 얼마나 허술한 기망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내주는 하나의 지표였습니다. 사실상 노동자들 지난 4년 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접수해줄, 대변해줄 원대정당 갖지 못한 채 고아처럼 거리에서 지난한 전투 외롭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상정을 정조준하는 목소리가 이제 당내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와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복종, 자발적 복종, 그게 단 한 번도 진보의 미덕이 아니었죠. 당내 유일한 이제 3선에서 4선 의원이 된 당대표는 정의당의 가장 큰 자산임에 분명합니다만 동시에 야성을 지닌 진보 정당으로서 거듭나야 할 정의당이 기필코 넘어서야 할 무게입니다.